지난 겨울 주PD가 전라북도 진안의 외딴 곳으로 답사를 나섰습니다. 험준한 산 아래 구불구불 이어지는 천을 따라 인적 없는 길을 걸어 주PD가 찾는 곳은 죽도라는 곳입니다. 죽도라고 하니 섬 이름처럼 들리는데요. 섬은 아니고 강으로 둘러싸인 지형이 육지 속 섬 같기는 합니다. 잠시 후 구량천과 춘천 두 물길이 만나는 곳에 죽도가 나타납니다. 물과 바위가 어우러져 신비로운 느낌마저 풍기는 이곳.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조선에서 극심한 유혈 참극을 일으킨 영모 사건의 현장입니다. 정열입의 난 혹은 기축-옥사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네로라 하는 선비 천여 명이 비명해 간 조선 최대 옥사였지만 실제로 반역이 있었는지 누명이었는지 그 실체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궁금증을 안고 그때로 떠나보겠습니다. 선조가 즉위한 지 22년 되던 해 가을, 황해감사 등이 임금에게 밀계를 올렸습니다. 전주에 있는 정열입이 전라도와 황해도에서 군사를 일으켜 도성을 범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성에 들이닥쳐 대장 신립과 병조 판서를 먼저 죽인 후 왕의 지시를 사칭해 각 지방 관찰사와 병마 절도사를 살해하고 정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각 금부도사와 토벌대가 급파됐습니다. 이들은 전주와 금구에 있는 정열입의 연고지를 덮쳤으나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은신한 곳이 바로 진안 죽도였습니다. 토벌군이 이곳으로 들이닥치며 정열입은 자살하고 아들 정옥남은 체포됐습니다. 영모 고변이 들어간 지 보름 만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열흘 후 모반 연루자들이 처형되고 정열입의 시신도 서울로 옮겨져 목이 저잣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이로써 영모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역의 수괴로 지목된 정열입에 관해 알아볼까요? 정열입은 현재의 전북 완주군에 해당하는 전주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글 공부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 어려서부터 인근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는데 25살에 문과에 급제했으니 전도 유망한 청년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의 다른 유생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술에 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문무를 겸비했다는 건데 이런 특성으로 훗날 그가 만든 대동계는 단순한 상부상조 조직이 아니라 준군사 조직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과거 급제 후 조정에서 엘리트로 커갈 수 있었던 것은 당대의 명망 있는 학자이자 관료 이율곡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선주의 신임을 받던 이인은 정열입을 여러 차례 왕에게 추천하며 앞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덕에 성균관, 예조, 사간원, 홍문관 등 중앙의 요직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정열입이 조정에 나가 활동하던 때 관료 사회에는 중대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선조 때에 이르러 조정을 장악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양 당파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이율곡이 서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열입 역시 자연스럽게 서인 소장파의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여 년간 든든한 뒷배가 돼주던 이율곡이 사망하면서 조정의 세력 판도에도 정열입의 운명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죽은 이이에 대한 동인의 비판이 거세지고 이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던 선주의 태도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정열입은 돌연 이율곡을 비롯해 박순, 성혼 등 서인의 주요 인사들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정열입이 경연에서 말하기를 박순은 간사한 무리의 괴수이고 이인은 나라를 그르친 소인입니다.
해서는 이이가 살던 곳이니 그 지방 유생들의 상소는 모두 사주에 의한 것으로 공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정여립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겼던 선조의 반응입니다. 이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네가 지극히 추존하다가 지금에는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선조의 질책을 받은 정여립은 관직을 내놓고 낙향했습니다. 이곳은 미륵신앙의 본산인 김제 금산사입니다. 미륵신앙은 미륵불이 현세에 내려와 이상세계를 건설한다는 믿음으로 예로부터 사회 변혁의 이념으로 작용했습니다. 낙향한 정여립이 자리 잡은 곳이 금산사 근처 동곡마을이었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또 진안고원의 깊은 산중 죽도에도 본거지를 마련했습니다. 실록에 의하면 정여립은 이곳에서 대동계를 만들었습니다. 무사와 노비, 스님 등 신분을 망라한 조직이었습니다. 매월 15일에 활쏘기 훈련을 하는 준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라도 해안에 왜구가 습격했을 때는 전주 부윤의 요청으로 대동계 무사들을 이끌고 가서 하루 만에 격퇴했습니다. 이 대동계의 성격도 특이했지만 더 특별한 것은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천하는 공물인데 어찌 정해진 임금이 있겠는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왕촉이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지 성현의 보편적 이론이 아니다. 천하는 임금의 것이고 불사이군, 즉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믿었던 당시의 상식과는 크게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힘을 키워가던 정여립은 낙향 4년 만에 역적의 수괴로 지목돼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여립과 연루자들을 처단하는 데 끝나지 않고 조선 최대 옥사로 번졌습니다. 정여립과 친분이 있거나 편지를 주고받았거나 등등 약간의 혐의점만 나와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기생과 이별하는 게 안타까워 눈물을 보인 관리가 정여립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혐의로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간 이어진 대대적인 숙청으로 선비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당한 이들은 주로 동인들이었습니다. 동인의 지도자급이던 이발, 백유양, 정원신, 남명학파의 거두 최영경 등 당대의 엘리트들이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특히 정여립의 고향 전라도 지역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축옥사를 당쟁이 초래한 극단적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배신자 정여립을 응징하고 그의 영모 혐의를 확대시켜 라이벌 동인을 전멸시키려 한 서인의 음모라는 시각입니다. 서인의 행동대장 정철이 조사의 전면에 나서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된 과정을 보면 일견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정여립이 실제로 영모를 꾸몄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있습니다. 고문으로 나온 자백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다는 점, 정여립의 대동계는 관으로부터 왜구 퇴치를 요청받을 정도로 잘 알려진 조직이었다는 점 등이 거론됩니다. 한양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적 준비를 했다는 정여립이 고변 소식을 듣자마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도주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여립이 어디까지 역심을 품었고 실제 어느 정도까지 준비했는지 사건의 실체는 조선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정여립의 난을 거치며 조선은 국가적으로 멍이 들었습니다. 핵심 인재를 다수 잃었고 당쟁으로 국가 역량이 약화된 사이 곧 임진왜란을 맞았으니 조선의 대응력은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인조 반정과 함께 서인의 장기 집권 체제가 이어져 사상과 학문의 융통성이 떨어지고 사회 전반의 활력도 저하됐습니다. 조선 중기 선비 사회를 강타한 피바람의 단초 정여립. 그는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였을까요? 그저 권력을 탐한 몽상가였을까요? 아니면 당쟁의 희생자였을까요?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